지난달 30일 대법원은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 노동사에서 무척 중요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벌써 1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상처도 숙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경향신문에서 뉴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균 기자고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쌍용차 파업 이후의 역사, 상처, 과제,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득중 지부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득중입니다. 네, 노동과 법조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사회부의 이혜리 기자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리입니다. 진짜 오래된 문제잖아요. 네. 2009년에 신무기를 쏟아내는 과잉 진압, 헬리콥터로 바람 추적 물질이 포함된 최루액을 뿌렸고 테이저건 쐈고요. 그리고 다목적 발사기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네. 처음에 고무탄 쏘고 진압용 컨테이너를 3대나 동원했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 무력 진압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경찰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법원을 취재하고 있는 이혜리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이번 판결에는 네. 크게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경찰이 어떤 농성을 진압할 때 어떤 장비를 사용할지, 어떻게 진압을 할지 이 방법을 경찰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렇게 광범위한 재량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쳤고 옛날에 다 진압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판결이 광범위한 재량이 이제 경찰에게 이제 부장이 되었었던 건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이제 잡아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성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방법이 아니거나 또 이제 그 상대방한테 신체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위법한 방법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그 기준을 조금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고요. 네. 이제 그 쌍용차 사건으로 왔을 때는 이제 헬기와 기중기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 당시에 이제 헬기에서 최루액을 엄청나게 분사를 하고 또 낮은 고도로 이제 비행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또 이제 기중기를 이용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 기준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도 아니었고 이제 신체 위협이 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위법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국가가 자기들이 일부 손상을 입은 피해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했을 때 그 배상은 이제 노동자들이 어떤 이런 위법적인 직무집행에 따른 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진압을 하러 가는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압할 때 사용했던 일종의 선 넘은 그쵸, 진압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여기다 대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야. 이 자체 그러면 이 선을 넘은 이 진압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저항은 어느 정도 정당방위 요소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현장에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말 어땠나요? 2009년도는 아까 이제 이혜리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전쟁터였어요. 공장 안이 뭐 물, 뭐 전기, 가스, 뭐 지금 있는 인터넷 모든 건 다 차단되어 있던 상태이고 TV에서나 보나 영화에서 보는 이런 진압 장면을 봤던 그 경찰 특공대들이 실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중무장에서 공장을 이렇게 좀 뭔가 봉쇄하거나 뭐 이럴 때부터 사실은 되게 공포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제 헬기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헬기가 이제 저공 비행을 하면서 사실 하강풍을 부렸거든요. 그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옥상에 서 있으면 뭐 거의 몸이 휘청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옥상이면 날아가서 떨어질 위험성도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랬습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 체류액을 봉지에 좀 담아서 색소 빨갛게 아니면 노랗게 해서 그걸 정말 뭔가 게임하듯이 하는 이런 장면들 보면서 되게 그 분노도 있었고 뭐 치욕감도 있었고 모멸감도 있었고 퇴직원을 맞았던 친구가 제 옆에서 맞았어요. 그 조현호 경기청장은 청문회에서 그게 뭐 빗 맞았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다 웃지 못할 얘기인데 실제 뭐 이게 퇴직원이 얼굴이 박히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딱 꽂혀 꽂혀서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되게 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무탄총이라고 거의 주먹만 해요. 그렇죠. 실제 그게 머리 맞았다면 상상할 수 없었죠. 좀비를 해치우는 게임에서나 등장할 만한 무기들이잖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뭐 뿌리고 컨테이너를 휘둘러 갖고 사람들 위협하고 하는 것들은
2009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 그것도 네. 이제 국가가 내세운 손해배상에 대한 것들만 판결이 난 거잖아요. 네네. 이 판결 정말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전 2심 판결 이후로 한 6년 정도 걸린 거잖아요. 네, 한 6년 5개월 네. 걸렸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1심과 2심을 네. 재판 대응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파업 지도부 당시 집행부 전원이 구속됐어요. 아. 집에도 못 가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노동조합에 있는 PC 또는 모든 물품들이 압수돼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심과 2심은 원고인 경찰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이 그냥 그 재판부에서 인용이 돼서 저희가 2심까지 질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이 있었고 네네. 2심이 16년도에 2심이 끝났는데요. 2016년도 이후에 2018년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사화되어 있던 경찰청 인권 침해 네네네. 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그 폭력에 경찰 특공대 그 무자비한 폭력을 당했던 당사자들이 네. 진술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2018년도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2009년도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되게 금기시했고 얘기를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워낙 언론을 통해서 쌍용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불법, 심지어는 빨갱이 소리를 악마화됐죠 그때.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부터 가족들로부터 해서 상당히 그런 얘기들 들었는데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도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뭐 이런 과정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근 10년이 다 돼서 그 진조위에 본인들 스스로가 참여했던 되게 용기 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이게 진짜 놀라운 건 저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확인했던 것은 그 경찰 진상조사위원회가 저희의 보고서를 낼 수 있는 가장 그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있던 것이 뭐였냐면 2009년도에 그 경기지방경찰청이 네. 쌍용자동차 파업을 진압한 사례를 우수한 성과적인 적이다 해서 백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놨군요. 그렇죠. 처음부터 마무리 때까지 그 백서로다가 정리를 해놨고. 그럼 무슨 무기를 썼고 무슨 무기를 썼고 어떻게 들어갔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강일학 경찰청장의 집보를 무시하고 그 이명박 집보를 해서 네네. 자기가 이 진압을 했다고 맞습니다. 잘 했다고 하는 조현호 경기청장이 이후에 자서전을 써요. 그 자서전 내용과 경기지방경찰청의 이 백서가 네. 실제 진상조사위의 기본적 자료가 됐고 이걸 토대로 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당사자의 진술과 여러 가지의 진술을 모아서 사실은 그 보고서가 채택이 된 거예요. 실제로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저 경찰청 출입이었는데 네. 경기도 평택상은 굉장히 일촉즉발의 분위기라고 알려져 오는데 강일학 경찰청장은 지금은 안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갑자기 경기청에서 확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 직보가 맞긴 맞는가 보네요.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고서 내용이 사실은 가행 진압이었고 네. 뭐 그리고 이 가행 진압했던 경찰이 직접 사과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배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됐어요. 당시에 그 제가 2019년도로 기억되는데요. 네. 민감용 경찰청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사과를 받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제가 사과는 받았고 이 받은 사과를 제가 당사자들한테 다 가서 설명을 해서 얘기는 하겠는데 그 사과는 했는데 그럼 손배 가압류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대법원의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지켜보고 나서 이후에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과는 하시되 손배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이 얘기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가서 당사자한테 설명합니까? 그랬는데 되게 난색을 표하면서 그 자리에 떴던 기억이 지금 좀 났거든요. 당시 경찰은 이거를 손배를 철회를 하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과 다 했고 잘못을 인정했는데 그게 왜 또 배임이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건 형식적인 논리였던 것 같고요. 네.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에 대해서 이미 사실은 기억이 희미해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과정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파업을 왜 하게 됐고 도대체 경영진이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유형 손상 차산 전
진짜 어려운 말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저도 이제 복잡하고 네네.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2009년도 1월까지는 네. 그 쌍용 자동차의 최대 주주가 네. 중국 상하이 자동차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몇 가지 이제 막 그 비전을 제시했지만 2008년도까지 연말까지 상당히 이제 뭐 기술을 유출한다든가 뭐 이런 사항들을 계속 저희 노동자 당시 이제 지도부에게 확인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그 경영진들과 면담을 통하거나 아니면 실제 그런 그 뭔가 기술을 유출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포착해서 급습을 해서 그 장소를 우리가 확인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2008년도 말에 있었어요.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인수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 경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뜻은 별로 없고 네네. 쌍용자동차가 갖고 있던 기술을 네. 일종의 중국으로 빼내려가려는 시도들이 이제 네네. 노동조합에 포착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들도 사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1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 네. 뭐 30만 대 생산 체제를 만들겠다, 네. 뭐 일자리 더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말로 그냥 끝났던 문제고, 네. 실제 상하이가 저희 쌍용차를 인수한 후에는 예전만 해도 막 도면을 들고 막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처음 했던 것은 중국과 현지 연구소와 평택에 있는 그 대한민국에 있는 평택 공장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연구소와 네. 직접 그 통신망을 하나 일원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도면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연구소에 있는 그 연구원들을 네. 중국 상하이 당처로다가 파견을 보내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비일비재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다. 가정에서 2009년도 1월 달에 1월 초인데요. 느닷없이 상하이 자동차가 법정 관리 신청하고 맞습니다. 먹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법정 관리에 놓인 거예요. 돈을 갚을 사람이 자기가 법정 관리 시켜놓고 도망간 거죠. 하여튼 그런 가정들이 2009년도 1월에 있었고 네네. 노동자업은 사실은 그렇게 법정 관리가 됐으니까 어쨌든 쌍용차를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도움을 사실 정부에게 요청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영진들과 이 문제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계속 뭔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가정들이었는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당시 한 3월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경기도청에 내려와서 쌍용자동 자동차의 구조조정 없이는 자금 지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4월부터는 실제 지역에 있는 시청, 뭐 검찰, 경찰, 뭐 회사, 청망라에서 무슨 대책 기구가 구성이 돼요. 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발표된 것이 정규직 2,646명을 구조조정해야 된다, 정리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발표합니다. 잘못은 상하이자동차가 한 것 같은데 네. 그 짐은 다 노동자들이 짓게 되는 상황이고 네. 그것들이 먼저 과잉 진압으로 이어지고 어마어마한 손배석까지 네. 계속됐었는데요. 결국은 강제 진압이 이루어졌고 네. 뭐 국가 대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일종의 선 넘는 이 정도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과잉 진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한 판결도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의 상처들, 그러니까 과잉 진압과 정리해고와 그 이후에 벌어진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상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그것들이 사실 이 책 보면서 항상 아, 막 되게 가슴이 아팠던 장면들이긴 한데 그 상처들은 지금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던 건가요? 지금 2009년도 저희가 공장 밖으로 나와서 네. 모두 우리 동료들이 다 집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상당수가 이제 그냥 연행이 돼서 구속되거나 뭐 이런 과정도 있었고. 사실 과잉 네. 진압이 이루어진 다음에 네. 물론 진압의 결과이긴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네. 합의가 예. 됐는데도 그냥 다 네네네. 그냥 합의는 합의되었고 실제 그것을 뭐 손바닥 뒤엎듯이 다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장 점거 파업을 한 77일 동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인터넷도 차단되다 보니까 저희 지인들, 가족들 포함해서 평택 시민들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는 그때 진압 장면들이 다 맞아요. 이제 그대로 그냥 다 노출됐고 TV만 틀면 쌍용차 얘기는 뭐 계속 그냥 비춰지고 그리고 그것을 밖에서 뉴스로 이렇게 보게 되는 가족들, 지인들은 안에 있는 뭐 남편 또는 아들, 뭐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상당한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죠. 예,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 얘기를 믿어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서로 신뢰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되게 있었던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막상 집에 갔을 때 그 분위기는 뭐 각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그 어느 투쟁하는 노동자들보다 사실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심리 치료, 집단 상담 이런 것들 정말 많이 했어요. 그 파업이 끝나고 나서 2012년도, 11년도, 12년도부터 많은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고. 실제로 이 책을 보면 네. 김순석 교수가 지은 악플의 길이 되려면 보면 이 2015년에 김득중 지부장님의 요청으로 네네.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네. 보면 77간의 옥새 파업에 동참한 20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50.5%가 PTSD를 네. 알았다고 하고요. 이거는 같은 설문을 통한 결론인데 1차 걸프전에 참가한 쿠웨이트 군인의 PTSD 확률이 28%, 그리고 이라크군에게 포로로 잡힌 쿠웨이트 군인이 48%였는데 네. 이거보다 더 높은 비율로 네. PTSD를 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것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는 뜻이었어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동료들이 잘 말을 안 했어요. 표현을 안 했고, 자기가 어떻다는 것을 표현도 안 하지 그렇죠. 않아요. 감옥하고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말하고 침묵으로 그냥 버텨내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아니면 혼자 계실 때 술로 네. 해결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상당히 주변을 또 동료들을 더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도 좀 했었고, 그리고 그 무렵에 사실은 또 가족들도 좀 했었어요. 그렇죠. 네, 배우자분들도 같은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배우자분들의 느끼는 이 스트레스 아니면 진짜 그 겪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오히려 남편들보다 더 높게 나왔었거든요.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 뭐 이런 것들이 큰 뭐 80% 이상으로 나오는 가정들이 있어가지고 2015년도가 한참 저희 가족들 동료들을 계속 떠나보내는 가정들에서 그 결과가 되게 섬찟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실제로 네. 돌아가시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 쌍용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응원과 지원들도 많기는 했지만 그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효리 씨가 그 무료 광고를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네네네네.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쌍용차 노동자들 괴롭혀 온 것들이 이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잊혀질 법도 한데 계속 생각나게 만든 게 바로 손배소였던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금액이 30억 원이었나요? 이번 건은 그렇습니다. 이자 합해서 30억 원이었던 거죠. 이자 합해서 네. 30억 원을 피고가 몇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피고가 100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 그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게 판결이 나게 되면 이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이고 뭐가 다 압류된다는 공포감들은 계속 이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들이고, 이 판결을 뭐랄까 기다리는 마음? 경찰에서는 이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사실은 대법원에서는 취하를 안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핑퐁 게임이 다른 사건에서도 이제 자주 발생하잖아요. 재판 지연 속에서 이제 법원이 이게 사건이 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기다려봐야지,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아까 배임도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취하를 하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시간만 늘어났던 것 같아요. 이번에 대법원이 그러면 이날 이걸 하겠다라고 11월 30일 날 선고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건 언제였어요? 통상 기자들에게 알려지는 거는 한 일주일 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주일 전에 딱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어떤 뭐 기대감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 전 처음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 판결을 선고한 그 소부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대법원 소부는 이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이제 작은 부예요. 근데 보통 큰 사건들 또는 이제 파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건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 오래된 사건 이런 거 이제 전원 합의체, 그렇죠.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하는 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소부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냥 노동자들의 그 손배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냥 그대로 확정을 하는 것일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수부에 또 노동 사건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대법관들도 계시고 사실 대법관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판결하실 거예요?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알 수 없죠. 그런 거 알 수 없지만 사회적 흐름이 네. 대법원에 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한 6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이제 노란봉투법 얘기가 옛날부터 나오긴 했었지만 최근에 또 더 이제 그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관심 갖게 보게 된 측면도 있고 또 그만큼 노동자들이 굉장히 또 힘든 상황 또 열악한 상황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도 해서 그 손배 소송으로 인한 열악한 상황들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책임을 면해주는 방향으로 파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는 이제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올렸는데 그 재판을 선고를 기다리는 뭐 이렇게 당사자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담당 변호사님들이 네. 통상 이렇게 사회적 그 쟁점돼 있던 재판은 그 선고일을 한 달 정도 전에 이렇게 여유를 주고서는 그 알려준다고 이렇게 통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 열흘 만에 받았어요. 열흘 앞두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노란봉투법이 노조 23조에 대한 법 개정 문제가 국회에서 되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뭐 재계도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쭉 모아는 이제 화물연대를 포함한 많은 파업들이 지금 현재 강공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열흘 남겨놓고서 저희 선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당사자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이 얘기를 하고 할 때마다 2009년도를 기억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재판도 마찬가지였고 뭐 어디 가서 이제 막 질문하다 보면 2009년도 어땠어요? 막 그러면 그것도 기억을 하는 거죠. 막 철기 뜨는 거. 그러면서 저희끼리는 그래 이렇게 될 거 바에는 뭐 소송촉진법 관련해서 뭐 저 원금의 지연 이자가 20%씩 붙는다 그래서 계속 이자는 늘어나고 금액은 늘어나고 하니까 그냥 빨리 어떻게든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되게 그 초조했어요. 그 열흘 전에 딱 얘기 듣고 하루하루가 정말 초조한 마음들이 제가 막 느낄 정도로 물론 이제 선고 전날과 전전날과 선고 당일날도 되게 잠 못 자고서 밤을 좀 설쳤는데요. 당일날 아침에 대법원에 가기 전에 국회 앞에서 오전 9시 반에 그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에 대한 요구하고 있는 그 운동본부의 대표단과 그리고 대우조선 이제 사내하청 지의 이제 그 당사자분들과 그래서 총 6분이 집단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찾아가서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그분들 쭉 자리에 앉았을 때 제가 거기서 큰 소리 치셨죠.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제 큰 소리 쳤는데 내심 되게 마음을 무겁게 그 자리에 좀 떴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판결에 뭐랄까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한 부분은 있지만 이번 판결이 가져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찰이 그럼 위법한 진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의 판결이거든요.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 송두한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 성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근데 그 환영 성명의 내용에 보면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의 함의를 잘 이렇게 축적을 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국가가 뭘 해서는 안 된다를 넘어서 국가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국가는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갈등의 중재자죠. 네네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게 저는 이 판결의 그 함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찰이 위법한 진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 판결을 축소 해석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이런 그 노사 갈등의 상황에서 국가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국가가 그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사의 갈등 속에서 국가가 중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좀 윤석열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약간의 희망을 보여주는 말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배상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사측의 손배도 남아있는 거고. 사실 이 국가 선배도 지금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이 되는 수준인 거죠. 지금. 네,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또 다퉈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문제는 이제 저희가 선고하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국회도 좀 방문했어요. 네. 그 행안위 위원들 그리고 법사위원들을 만나서 그 원고인 경찰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그 확인이 돼야 이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당사자들 전체 모임을 갖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더 그 내용을 공유하고 이유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13년이라는 긴 시간 좀 돌아왔고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인정한 만큼 빠르게 이 문제를 갖다가 소치하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문제는 그게 남아 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소치하가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네. 네.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2009년도에 당시 이제 경찰만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쌍용 자동차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와 또 저희 조합원들에게 손배를 좀 청구했는데 개인에 대한 그 손배는 2015년도 해고자 복직 문제 과정에서 철회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에 대한 손배는 아직 철회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그 사측 대표하고 몇 차례 이 문제를 좀 얘기했었거든요. 지금도 주인도 바뀐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사측 대표이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제 관련해서 똑같았어요. 그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배임의 문제고 그리고 거기서 더 하나 더 추가된 거는 국가도 사실 손해배상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그 회사가 어떤 명분으로 다 사실 그 저기 하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철회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에 뭔가 명분 있게 한번 설득해 볼 수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어렵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것도 약간 핑계처럼 들리긴 핑계였죠. 하는데요. 핑계였죠. 네네. 그런 예. 국가랑 상관없이 이거는 사적인 계약 관계이고 네. 국가도 눈치를 왜 보? 그러면 국영기업이 아니잖아요. 사기업이 왜 국가를 눈치를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 핑계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여지가 생기긴 했네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대주주가 인도 마힌드라였고, 네, 또 바뀌었죠. 네, 올해 이제 법정 관리를 이제 종료하면서 KG그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복수노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파업이 끝나고 나서 다수가 기업노조로 가고 민주노조 탈퇴해서 쌍용차 노동조합을 만들어내고 이제 소수가 지금 현재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조합원으로 좀 남아 있는데 다수 노조인 기업노조하고 이 문제 가지고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좀 했어요. 하여튼 뭐 선배 가압류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노노 갈등과 뭐 이런 상황으로 직결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에 흘러온 만큼 이 문제를 갖다가 같이 풀어보자라고 해서 같이 이제 공감대를 이뤘고 그러면 찰나에 이제는 지금 KG그룹으로 이제 대주주가 이제 경영권이 넘어가는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이지라 아마 이제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합의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그러니까 오래전 그 과거에 이 노사 문제로 다 발생됐던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 요인들은 KG그룹이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좀 더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노사가 노력하자 뭐 이렇게 좀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아직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쌍용차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언론이 다루는 것처럼 이 문제가 자칫 어떤 노사의 어떤 갈등으로다가 비춰지기보다는 그 안에 빠르게 우리가 뭔가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서 노사가 합심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또 사랑도 받고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노란봉투법이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네. 방법인 거잖아요. 손배라는 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80, 뭐 상대가 20이라고 되더라도 이게 얼마나 많이 부를지 모르는 초조함 같은 것도 아주 사생활에서도 있는 건데 이게 네. 큰 단위로 올라가면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여서 이 노란봉투법의 시작도 네. 사실은 이 쌍용차 맞습니다. 때문이었던 네. 거잖아요. 네. 당시에 뭐랄까 그 처음 노란봉투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이게 우리 신문은 아니고 다른 신문에 이렇게 노란봉투 당시 47억이었나요? 그래서 47,000원 네네네 보낸 맞습니다. 것이 시작이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 그때만 해도 한참 이제 길거리 노숙하기도 하고 투쟁을 이제 계속 하고 있을 때인데 뭐 저희가 속해 있는 노동계나 시민사회나 뭐 이런 종교가 아니라 용인에 사시는 주부가 시사인에 실린 저희 그 선고문을 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회사 선배, 경찰 선배 합쳐서 47억이었거든요. 당시 이자 붙기 전이죠. 원금이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이제 47,000원 노란 봉투 캠페인이었죠. 캠페인이 시작됐고 근 5만 명 가까이가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고 그 기금이 모아져서 손배 가압류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원도 됐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천문학적 금액의 손배와 가압류를 당하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시작됐던 것이 벌써 8년 전이거든요. 대우조선에는 얼마를 벌었죠? 4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470억을 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약간 아마추어처럼 못 내게 하려고 그런 건가. 그렇게 해서 좀 시작이 돼서 네. 이제 8년째 왔는데 저는 이제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손잡고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힘을 좀 보탰거든요. 그리고 그 힘이 19대 때도 그랬고 20대 때도 그랬고 노조법 2조 3조에 대한 이 손배 가압류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법 개정을 계속 요구했는데 올해처럼 사실은 상정이 돼서 논의되는 물론 이제 논의 자체가 되질 않았군요. 그 전까지. 네. 그럼요. 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시간만 가는 상황이 그렇게 흘러온 시간이 이제 8년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저 이제 멀리 이제 거제도에 있는 고통고 사내하청 지혜 동지들의 그 얘기로 사실은 이제 이 손배 가압류가 다시 부각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게 되고 국회에서도 9분의 의원들이 법 발의를 하게 되고 지난번에 한번 1차 소인했죠. 네, 11월 30날. 근데 워낙 뭐 정부 여당에서는 뭐 반발이 너무 극렬하게 저항하는 상황인지라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돼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손배 가압류라는 게 너무 쉽게 휘두를 수 있는 칼이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법원에서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오지 않고 그냥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만으로도 이제 그 당사자에게 엄청난 이제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주가 있고 알바가 있는데 알바가 편의점주의 행동에 불만을 표시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가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바람에 우리 편의점 손해봤어라고 그냥 왕창 너 시급 10,000원인데 200만 원 내라. 우리 하루 매출 너 때문에 날렸어. 이런 식의 반응도 사실은 단순하게 말하면 가능한 거여서 그거를 할 수 있다. 내가 너한테 너에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압력이 되는 거잖아요. 쌍용 자동차도 2009년도에 저희한테 청구된 손배 총액이 420억이었어요. 처음에는요? 네네. 그래서 구상권 포함해서 뭐 해서 총액이 그랬는데 그때 똑같았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나오면 손배 대상자에서 빼주겠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그런 협박 회유에 못 이겨서 이탈을 많이 했죠. 근데 그건 뭐 지금 그 손배 사업장에서도 무기로다가 지금 현재 쓰고 있어서 이 손배 가압류는 사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종의 가장인 경우가 많고 그냥 가장에 대한 일종의 구속이거나 뭐 형이라면 그냥 혼자 지면 되는 건데 손배 가압류를 걸어보면 이 가족에 대한 미래를 확 담보로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 자녀 교육 이슈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손배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할 수 있는 뭐 싹을 확 잘라버리는 거니까 내 빚을 여기가 물려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좀 빨리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대법원이 또 최근에 이 손배 소송 하나를 그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10년 전에 그 노동자들을 상대로 그 점거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이제 그 대법원 전원이 같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서 이제 거기서 혹시 이 손배 소송에 대한 어떤 법리를 세운다면은 좀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액수는 막 이렇게 400몇억 대처럼 크진 않은 사건인데 다만 이제 피고들이 일반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 노동조합 간부가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이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제 쟁점이 된 것은 그동안 사실 법원이 기업이 그렇게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을 허용해온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는 헌법상 내가 노동삼권이 보장되고 내가 어떤 단체 행동권에 의해서 이제 파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손해를 미쳤다는 이유로 이제 기업 그리고 돈 많은 대기업이 나에게 이제 소송을 거는 것은
그 단순히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노조 파괴다. 그래서 이거는 권리의 남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여 주질 않았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기업들이 자꾸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어떤 빌미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판결에서 그러니까 이걸 권리 남용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앞으로 그렇게 기업들이 일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믿을 건 사법밖에 없는 건가 이제? 그 전에 저는 국회가 사실 빨리 움직여주면 그렇죠.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법원이 또 해결하는 구조도 전 좋다고 생각하지 맞습니다. 않아서 네. 국회가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회 앞에서 지금 단식도 하고 계시잖아요. 단식, 예, 그 대표단이 단식도 하고 있고 오늘 7일차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릴레이 단식도 하고 저녁에 문화제도 하고 또 그 한 축에서는 선배로 고통받고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 금속노조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국회 안에서 들리는 얘기는 되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최대치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이번 안 되더라도 이제 저희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계속적으로 이 법 개정까지는 저희가 끝까지 뭔가 투쟁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 사법부는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입법부는 쉽지 않지만 어쨌건 논의는 하고 있고. 네. 근데 현재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이 노동에 대한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이 SNS 올린 내용 보면 무슨 포스코가 민노총 탈퇴한 것에 대해서 손절 축하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건 갈등의 조정인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지금 노동계에서 보기에 현 정부의 노동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기가 막히죠. 네. 사실은 뭐 저는 뭐 기업이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럴 때마다 사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대화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속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면 그 갈등을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해서 정부 역할을 좀 찾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뭐 이 노사하고 대화도 못하게끔 지금 현재 정부가 나서서 갖고서는 그렇게 분탕질을 하고 저런 양반들이 진짜 이 국가의 정책을 움직이고 계획한다는 게 난 정말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얘기하면 하부터 막 해서 저도 사실은 막 13년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저도 외상스트레스 장애가 심해요. 요즘 기억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갈라치기와 분열이 너무 심해서 네. 이를테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네. 뭐 우리 편 말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게 노동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영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하긴 한데요. 김수석 교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이 맞닥뜨린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타인의 슬픔에 깊게 공감하고 행동하는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중요한지 질문을 던진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정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 전체적인 분위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감과 응원 혹은 연대 이런 가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개인이 나약하니까 남의 기대는 건 아니야 이런 메시지와 신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켜내는 것이 여기 김지 부장님 그리고 이혜리 기자를 포함한 경향신문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미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고 만약에 조금 더 좋은 판결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노란복지법과 관련해서 좀 더 진전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